수행공학 15주차로 지난 시간 동안 배운 수행공학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를 하고 수행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초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행공학은 사람들의 수행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수행공학은 이제 대부분 수행자 중심으로 또는 수행자의 상위 단위인 집단, 일하는 방식인 팀이나 가로도 움직일 수 있고 조직 전체에 또 적용될 수도 있고 조직이나 팀 개인이 하는 프로세스 방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행공학이 추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비용으로 인간 행동과 수행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또 선발, 분석, 설계, 개발, 이행, 평가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공학과 교육공학이 유사한 점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수행공학과 교육공학은 둘 다 체계적, 체제적인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수행공학이나 교육공학 공이 단계적으로 어느 어떤 모형이든 어떤 형태의 접근 방법이든 간에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스템ik 체계적인 접근 방법, 체제적인 접근 방법, 이 모든 부분들은 아마 공학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할 때 단편적인 문제 해결 방안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영향력 있는 구성 요소, 하위 요소들 간의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공학이라는 부분들이 수행공학이나 교육공학이 기반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수행공학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문제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것은 조직이나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초에 인간이 도구 발명 이후 지금까지 인간의 진화론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덕적 반응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해 왔고 또 그런 진화론적 이외의 발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통용된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또 우리 조직의 대다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는 교육을 학습을 하나의 유틸리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수행공학은 바로 우리 사회 또는 우리가 접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육 이외의 것까지 모두 확장해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수행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수행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업이나 조직의 교육 훈련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훈련 트레이닝 아니면 교육 개발자 또는 교수자 면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 훈련 가치관에서 보면은 기업의 사기가 낮거나 또 부서 간에 협력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아웃풋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때 대부분의 형태는 모두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는 수행공학은 단순히 교육 이외의 것들, 이런 입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출력, 생산과 서비스 면에서 이런 것이 낮아질 때에 이것이 단순히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을 찾아보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도구가 제대로 지워져 있는지 사람이 근무한 환경에 있어서 온도라든가 소음이라는 청각이라든가 근무지의 인지공학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충분히 작업 효율이 느낄 수 있도록 또 설계하는 건지 또 내면적으로는 충분한 인센티브나 조직 공정성 등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직무 만족을 통해서 조직 몰입 또 조직 시민 행동까지 이끌어지는 조직 유효성 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해서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위의 외적인 것들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 수행공학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수행공학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업이나 조직의 비전이나 또 목표, 이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오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수행공학은 교육공학 쪽의 부분들인데 왜 우리가 조직이나 기업
더 나아가서 어떤 형태의 유기제대로 되어 있는 집단의 비전, 뭐 목표, 이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형공학이 전국적으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기본 방향은 조직에 보면 최상위적인 목표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과 모두 얼라이먼 시킨다는 이야기죠. 저번에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수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들이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학교 내에 담배를 피우는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업하는 교실 인근에서 그런 흡연자들의 흡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것들은 오히려 비흡연자에 대한 방해도 되거니와 수업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학교 내의 흡연이라도 이런 흡연 장소나 이런 내용들은 또 장애가 돼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학교 외곽 또는 학교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쪽, 속에 예를 들어서 흡연자의 그런 흡연 구역이 설정됐다면 사실 이거는 학교의 목표하고는 조금 먼 거죠. 그쪽에서 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가 많이 흘러져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수업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학습자와 그게 연관이 없다면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문제를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아주 작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실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다면 기업이나 조직의 존재 목적인 최상위 존재 목적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의 수행자까지 그 수행자의 행동이 바로 최상위 목적과 부합되어야만이 실질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이 담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행공학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행자 또는 조직 아니면 집단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조직이 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하위 기능적 요인이냐 아니냐를 살펴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 학교나 아니면 우리가 조직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간에 모든 조직의 홈페이지나 조직 보면 조직의 비전이나 사명들을 먼저 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직, 우리 기업, 우리 학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각 부처도 정부 부처의 비전이나 목표나 이념들을 모두 또 전략 전술들을 모두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는 자체가 유기적인 실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2인 이상이 만들어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 때 바로 그 유기체를 묶어주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비전이나 목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공학에서 보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략적 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조직, 우리의 기업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 그룹에서 실질적인 목적과 우리의 수행자의 수행하려는 내용들이 모두 다 일치가 되어야만이 효과성을,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저희가 미션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회사들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릴 부분들이 있고 사실 미션과 비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션은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또 비전은 이제 바람직한 미래상, 또 목표, 골과 오브젝티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조화시켜 놓는 것도 제일 위에 최상위 규범에서부터 해서 최하위 규범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단계화시켜 놨는 규범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은 모두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사회상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규범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법이나 사회상규에서 지켜서 사회 작용을 통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조직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경영학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들이 좀 선생님들이 낯설어서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조직의 이념과 비전이 결과적으로 수행자나 수행공학에서 일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패스알 분석이나 스와트 분석이나 맥킨지의 7S, 스마트 분석 KPI, PDCA라는 형태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이 화면들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지금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직이 우리 조직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조직이 지금 어떤 형태에 있는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페스탈 분석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내 외부의 강점과 약점과 위협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 맥켄지 7S인데, 실제 조직에서 갖고 있는 내부의 역량, 내부의 핵심 가치부터 시작해서 구조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조직의 기술, 인력, 전략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고, 이 스마트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또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또 조직의 비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연관성 있고 기한이 정해지도록 일을 계획하라는 이야기고, 뭐 KPI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객관적으로 수치로 표현해서 측정 용이해야만이 실제 우리가 이 계획한 일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한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PDCA라는 것은 그런 단단히의 계획들을 우리가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 단단히의 계획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경영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마 이게 소형공학 쪽까지 확장돼서 소형공학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ISPI나 ATD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과 행동에 대한 우리 구별은 이제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동은 떻게 보면 우리가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인간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행이라는 것은 행동의 목적, 행동을 하고자 했던 이유와 좀 더 부합돼서 결과론적 측면에서 행동은 과정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행은 그 행동으로 일어나는 결과 요인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행동은 성취에 기하는 일련의 행위지만 그렇다고 성취는 아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골프 이야기도 했지만 뭐 제가 골프를 친다고 해서 골프 치는 것만으로 해서는 골프를 친다는 행동이지만은 실제로 그 골프를 수행의 개념으로 보면 적어도 나는 골프에 뭐 80타수다, 70타수다, 72타수다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인 골프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그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수행으로 바꾸자는 것들이 지금 수행공학의 하나의 크다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은 행동을 했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학습을 했다고 했을 때 실제 학습이 일어나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학습을 했는 그 내용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수행공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공학은 행동을 했다 해서 그 행동이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요구하고 있고 행동이 애초부터 목적으로 했던 내용이 결과가 달성될 때만이 수행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기업이나 조직에서 있는 많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단순히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하는 직무 그 자체가 바로 조직 아니면 하위 단위의 그 부서 아니면 개인의 목적과 관련한 아웃풋, 다시 말하면 성과와 직결될 때 그것이 행동이 아닌 수행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행공학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 인간의 개념에 있어서 행동에 좀 더 집중적이고 또 결과론적인 내용들을 잘 체계적으로 잘 투입해서 산출물, 결과가 있는 행동이 결국 수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수행공학은 그 1950년대 길버트가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행공학 학자들은 스키너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당연히 스키너가 행동주의의 대가다 보니까 당연히 스키너의 그 영향을 받아서 행동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반응과 연합했을 때 그 연합된 행동이 예정대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자들의 생각들이고 그 행동주의자들의 생각이 인간 수행공학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수행공학자들은 행동주의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은 적절한 상태에서 아웃풋, 성과를 낼 수 있는 인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단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A라는 사람이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적절한 퍼포먼스,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에서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도구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고 동기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 간에 거기에 대한 모든 원인은 있다고 봐서 그 원인을 제거해 줄 경우
그 행동이 수행으로 또 장애 요인을 제거했을 때 바로 성과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수행공학인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동공학자, 더 나아가서 행동주의자들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공학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은 뭐 수행공학이 많은 학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모든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인 정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 기본적으로 수행공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의 내용들은 어느 형태든 간에 수행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과, 효과성, 효율성이란 모든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수행공학에 대해서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수행공학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좀 더 다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특변의 이제 핵심 용어에 보면은 수행공학에 대해서 완수, 행동, 노력, 또 프로세스, 뭐 체계적, 성취, 목표 달성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 결과론적 중심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수행공학의 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행공학의 특징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수행공학의 특징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수행공학은 좀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건데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웃풋을 좀 더 개선해서 품질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수행공학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문화, 우리가 금묵자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먹 가까이서 먹이 묻는다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개인이 훌륭한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집단의 역학에 동학되어서 집단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간다면 그 집단 시스템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인간적인 특징입니다. 안 그렇다면 동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 나와야겠죠. 그 집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행공학에서는 바로 이 집단, 조직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소행공학에서는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나쁜 시스템에 투입하면 시스템이 지배한다는 종국적으로 그런 영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행공학이 바라보고 있는 측면은 절차적이고 제도적이고 체계적이고 체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하드적이고 딱딱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동주의자들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상당히 외국에서는 이런 그 수행공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경영 개선이나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에 많은 그 역할을 해왔고 또 컨설팅에서는 가장 좋은 컨설팅 방법의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 외국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정지 모형인데 지금 이 모형은 이제 퍼싱의 모형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퍼싱의 모형 이외에 ATD나 ISPI 모형 그리고 길버트 모형 그리고 메이거와 파이프 모형 또 해리스의 모형 뭐 능력 잡아서 18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또 이제 모형은 조금씩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퍼싱의 모형이 지금 첫 시간 때 좀 설명을 드린 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모형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각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이제 생산성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나? 생산성에 좀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품질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비즈니스 기회. 뭐, 비즈니스 기회라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년 전부터 코로나 시작됐을 때, 코로나 관련 상품들을 어떤 제조업에서 생산해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하여튼, 퍼셉션 어널리시스라는 건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반드시 문제만 있어서 이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퍼싱의 이론에서처럼 어떤 그 인식된 지각이 있더라도 실제 이 지각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품질을 아니면 서비스를 내가 좀 더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좀 더 높여봐야겠어.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학교의 뭐 애들의 성적들 좀 높여봐야겠어. 아니면 우리 도서관에서 이용률을 좀 더 높여봐야겠어.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이니셔티브가 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갭이라는 골드 갭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수행의 목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수행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재원, 우리가 가진 조직,
우리가 가진 형태로 아니면 우리가 동일한 규모나 동일한 형태의 조직을 가진 어떤 A라는 조직에서 100%라는 어떤 아웃풋을 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 내지 80%를 밖에 못 낸다면은 우리가 80%는 현재의 상이고 타조직에서 내는 100%는 바로 이상적인 수준인 거죠. 그 이상적인 수준이 20%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갭, 차이, 격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격차가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직의 미션이나 목적이나 목표와 이 갭 나는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 간에 우리보다 더 나은 이상치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이상치가 모두 다 우리가 수행공학의 대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이상치를 우리가 따라간다. 현재보다 그 이상치와의 격차를 우리가 반드시 좁히든지 아니면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격차를 줄이는 것들 자체가 바로 우리 조직의 미션이나 목적이나 목표와 일치한다고 봤을 때 바로 격차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격차를 줄이는 행동들이 우리 조직의 미션이나 목적, 목표와 맞지 않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수행에 대한 HPT 수행 경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또 물리적 환경이나 기술적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인간과 사회적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인터벤션에서 이 문제 분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피질리티 어널리시스는 타당성입니다. 이 중재안이 실질적으로 비용료이나 효과 면에서 또 시기 면에서 타당한지를 분석을 하고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디자인하고 디벨롭하고 그리고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당연히 평가에서 뭐 평가에서 한류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저번 14주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평가와 한류는 모든 단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로스웰의 수행 분석에서부터 해결책 그리고 변화 관리 그리고 측정 평가하고 좀 다르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로스웰 거를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머리로 상상해 본다면 로스웰은 6단계를 이야기했고 우리도 6단계를 배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자가 어떤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행 분석을 하는 게 가장 문제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수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럼 원인 분석이 나오면 수행 분석과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다수의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면 그에 맞는 그 해결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해결책을 당연히 선정하면 해결책을 또 실행을 해야 되고 그 해결책을 실행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이 지속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변화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 기업에 아니면 조직에 얼마만큼 유무형적인 효과를 줬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측정 평가를 하고 나는데 그 측정 평가하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다시 한류돼서 다시 처음으로 수행 분석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피드백하는 각 단계 수행 분석 문제 단계를 다 돌아가는 거죠. 지금의 패칭의 모형도 동일합니다. 패칭의 모형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수행 분석 원인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수행 분석 원인 분석이 이 단계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 단지 우리가 수행 분석할 때 수행자가 아니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 아니면 우리가 좀 개선해보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살펴볼 때는 수행자가 살펴보는 건 가장 좋은 옵저베이션이에요. 관찰하면 돼요. 근데 관찰할 때 많은 비용도 들고 또 오버라이더, 쉽게 말하면 이 자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누가 관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아니면 또 전사적으로 술문제 기법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일했는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다큐멘터라는 문서를 갖고 콘텐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행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플럼이나 프로세스를 갖고 와서 해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백로그로부터 있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현황도 또 수행 분석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아니 이제 퍼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들을 하기 전에 실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수행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실제 문제가 맞긴 맞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문제가 조직의 미션이나 골, 오브젝티브하고 일치가 돼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고쳐봤자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내버려 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들은 다 같고요. 단지 이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자체가 이제 제가 수행 분석이 구체적으로 보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입니다. 아마 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부분들이 아마 수행 분석과 원인 분석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은 이런 수행과 원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재책을 찾는 것이고, 중재책을 찾는 건 당연히 중재책이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죠. 아니, 이게 개선책이 여러 가지 나오면 타당성 분석이에요. 어느 것이 적은 비용의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 분석,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대로 개발을 하고 또 구현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 제기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또 데이터를 또 분석해보고 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조직의 관리, 조직 시스템, 관리 시스템, 또 물리적, 기술적 체계, 상호, 뭐 사회 문화적 환경, 뭐 시스템 이렇게 다 있는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해 있는 거죠. 그리고 단계 단계별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정지 절차에서는 퍼칭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산적 문제나 품질 개선 또는 도전 사업계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내용들을 탐구하시면 쉽게 한 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수행공학의 마술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수행공학을 하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서 컨설팅 기법이나 문제 해결, 체계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기법을 외운다는 것은 선생님들 사고를 내는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전보다 사고를 좀 더 깊게, 사고를 좀 더 다각적으로, 그리고 통찰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이렇게 15주차, 16주차의 짧은 시간 동안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 해결 기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사실은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 학기 동안 선생님들이 배운 거는 내가 수행에 있는 문제가 문제인데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아닌가? 실제 나한테 장애를 주는가 안 주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내가 속해 있는 기업에 이것이 실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가? 또 나아가서 이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직에서 문제라 그러면 대부분 생각도 안 하고 솔루션이 나와요. 아니구나. 그런 자칫 잘못된 솔루션은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코스트, 더 많은 책임 있는 문제를 소지를 갖고 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례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계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HPT에서의 연구 기법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대다수의 연구 기법들은 교육공학에 쓰는 연구 기법들, 시그마에 쓰는 연구 기법들, 문제 해결의 다양한 툴, 리엔이나 트리지에 쓰는 기법들, 이런 모든 기법은 다 허용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스 시그마는 제적 중심의 양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그 데이터 분석이 아주 세밀하게 그 툴이나 도구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행공학은 늦게 출발했고 또 교육학적 관점 때문에 툴이나 도구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교육학에 그렇듯이 수행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학문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공학에도 마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학문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많은 도구를 또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행공학의 모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수행공학에서 그 모형은 길버트의 행동공학 모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비헤비어 엔바이런먼트 모델인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 뒤에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이게 길버트 모형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길버트 모형.
길버트의 행동이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길버트가 보는 거는, 야, 그동안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잘 안 나오는 학습의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의, 선생님들이나 속해 있는 조직에 굉장히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실수가 잦지 했을 때, 길버트의 행동은 뭐예요? 야, 이 사람한테 너 자료 제대로 줬어? 이런 자료, 일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줬어? 그러면 도구, 야, 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아니,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볼트를 조립한다? 볼트를 좋은 걸 줬어? 아니면 볼트를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줬어?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지공학 장경, 그 불을 밝게 해줘서 온도를 좀 적절하게 해줘서 소음에 안 나게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 도구나 환경을 좀 제대로, 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 다 똑같아. 그럼 뭐를 얘기해요? 그러면, 야, 혹시 이 사람 일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던지 안 하는지 보상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동일노동 동업임금에 다 같아요. 그렇다라도 그 임금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승진이라는 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상이 없으면 사람 동기부여율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 다 동일한 임금에다가 직급 태계가 없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돈을 받는다면 사실 보상 체계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보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은 이 지식이에요, 지식. 이 사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지식이 없다면 지식을 당연히 습득하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러면 능력이 또 충분히 있었나?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이 실제 우리가 테스트 해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런 데 대한 캐파시티가 있던데 이 사람은 없더라. 그러려면 이 능력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행정공학 모형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야 수행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이 사람이 어떻게 수행이 왜 떨어지느냐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환경적 차원을 해서 자료라든가 도구라든가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식과 능력과 동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러블과 브라체에서는 이제 이 수행자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수행자가 업무의 수행에서 수행을 지연시킨다. 이 사람이 뭔가 수행을 지연시켜서 문제가 있는 걸 판명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시간, 도구, 인력 정보를 충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도 충분히 안 주고 도구도 제대로 안 주고 정보도 제대로 안 주는데 이 사람이 그런 프로세스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 시간과 도구, 인력 정보는 다 충분히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준다면은 기대 성과가 이 사람은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 성과가 없다?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줬을 때 기대 성과가 명시적으로 목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하루 생산하면 100개를 생산해내는 거냐?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적점 100점을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대 성과에 규명이 되어 있느냐? 규명이 됐으면 그 규명된 것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다면 성과가 지금 저조한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돼 있느냐? 충분히 이 사람이 다른 업무,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지만 반드시 자기 업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업무를 받든지 주었는지 연계될 수 있는 업무에 있는 사람들과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래,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 자기가 일 다 하고 나면 보상을 제대로 해줬어? 보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어? 이 사람 보상에 동기부여가 돼? 그래도 다 좋대. 그러면 그 다음 보는 게 피드백 돼?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잘 못할 수 있대. 100%다 못할 수 있을 때 누군가 관리감독자, 슈퍼바이저가 보고 그거 좀 문제 있어. 좀 지켜줘. 완전히 결과까지 나오기 전에 일이 전 단계로 다 이루어지기 전에 그 문제는 좀 수행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피드백이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를 그런 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 그러고는 안 돼. 그럼 다 돼 있어요. 그래도 왜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수행자 자신 자체가 이 지식이나 기능을 좀 없는 거 아닐까? 본인이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불안해. 그리고 아니요, 지식과 기능도 다 있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개인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자, 다시 우리 정리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길버트 모형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저 사람 왜 일 못해? 그러면 저 사람 능력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개인 역량 없다라고 막바로 이야기해 버려요.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지식이 없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길버트 모형이나 너무나 불합체 모형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부터 환경적인 요인에서부터 이 수행자가 수행이 왜 떨어지는지, 왜 장애가 요인인지, 프로세스가 지연이 되는지 단계별로 다 밟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놓는 것이 바로 개인 영역이나 지식의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 국한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행이 떨어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떨어진다 했을 때 바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바로 여기부터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행동공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불화체 모형 또는 길버트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앞에서 우리가 길버트 모형에서도 봤듯이 바로 한계적인 길버트 모형에서 이렇게 하죠. 한계적인 차원에서부터 실제로 원인 분석을 해라. 수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물론 요 지금 로물러 브라치 모형하고 길버트 모형은 조금은 중간당에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동일한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행자의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부터 찍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가 파이프의 문제 해결 모형은 프로세스적인 전점이에요. 전개도를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플로우 차트처럼 전개도를 했는데 생분석 흐름도는 뭐 그런 대로 썼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사실은. 적어도 메거 파이프는 이런 프로세스 내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이 바로 로스웰이 이야기하는 수행 분석과 원인 분석, 해결책, 구현, 인플레이션하고 변화를 평균 6단계의 STD 모형들을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 살펴봤습니다. ISPI 국제수행공학협회 모형도 다르지 않죠. 사실은 국제수행공학협회에서 ISPI 모형은 뭐 조직을 분석하라. 아까 포싱에서 조직도 분석하고 관리 시스템도 분석하고 인적 물적 자원도 다 분석을 했잖아요. 이 분석에서 바람직한 상태를 내고 그리고 실제 수행도 이 갭이 바로 요구 분석이에요. 이 갭이 통해서 이제 이 갭을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요 지금 이 수행 분석과 원인 분석이에요, 사실은. 그럼 아까 수행 분석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과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올라가 볼까요? 이게 지금 제일 앞부분의 펀칭 모형도 동일합니다. 펀칭의 모형이 바로 이 부분들에서 수행과 수행 분석과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갭이에요, 갭. 갭은 여기서 나는데 사실 이제 지금 로스웰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갭을 내라는 거죠. 그러나 아마 그 지금 퍼싱의 모형에서는 이런 지각된 인식으로부터 갭을 내는 거예요. 갭. 격차가 퍼싱의 모형에서는 여기서 갭을 먼저 만드는 것이고 뒤에 길버트 모형에서는 실제 이런 수행을 다 분석하고 난 뒤에 퍼포먼스 어널리시가 수행 분석이죠. 수행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격차가 나와서 그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금? 내려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야기죠. 지금 퍼싱의 모형과 이 갭을 하는 데 있어서 퍼싱도 수행 분석에서 갭을 내주만은 실제 ISPI 수행 분석보다는 퍼싱은 더 위로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지각된 분석이라고 해서 생산성의 문제나 이니셔티브 아니면 그 생산적 사업 기회 이런 것들 때 좀 전사적으로 큰 부분에서 이제 갭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수 쓰는 건 식물 모형보다는 지금 ISPI나 로스웰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갭, 수행 분석에서 격차를 알아내는 것이 수행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격차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선정하고 해결책을 또 실행하고 변하고 평가하는 ISPI 모형, 로스웰과 비슷하다 또 거의 다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ATD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ATD 모형도 ISPI 모형이나 ATD 모형 동일해요. 대신 수행 분석에서 보면은 ATD 모형은 퍼싱의 모형을 많이 또 혼용한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석을 하잖아요. 비즈니스 분석을 하고 수행과 핵심 수행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난 뒤에 실제 뭘 할 건지를 이렇게 전부 다 분석하고 나면 갭이 나온다는 건데, 갭이 나온다는 건데 차이 분석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선택하고 중재를 선택하고 중재를 개헌하고 구현하고 평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ATD 모형 그리고 ISPI 모형, OCL 모형 다 비슷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내가 학교에 있든지 어떤 집단에 있든지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실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문제가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반적인 개선라인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구체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그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퍼싱처럼 위에서 개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될 때는 로스웰이나 ISPI 모형처럼 수행 분석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문제에 대한 격차가 얼마만큼인지 그것을 우리가 탐색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그 차이고 당연히 그 퍼싱 모형이나 나머지 기타 모형도 수행 분석이나 그 이전의 분석을 통해서 차이가 확인되고 나면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해야죠. 아니, 왜 이런 차이를 발생시켰을까? 그럼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그런 수행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이유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제거하든지 원인을 최소화하든지 장애를 제거하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 바로 해결책이에요. 당연히 해결책을 만들면 해결책을 선정하고 나면 해결책을 당연히 우리가 디자인하고 디벨롭하고 나면 당연히 구현해야 되겠죠.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구현 또는 실행하고 나면 당연히 변화 관리하고 그 변화 관리한 이후에 측정과 평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모형들을 몇 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슬며시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게 문제라고 대부분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문제라는 건 차이 분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차이 분석이라는 거는 실제 이 문제가 있는 이 수행이 문제가 없다라면 정상적인 성취에 대한 수준은 얼마인데 실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성취가 낮아졌다라고 사전에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보는 현재 상황이랑 현재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수준이랑 실제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없더라면은 이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을까요? 기대치 수준이 차이가 없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없죠. 적어도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제조업에서 계속 불량률이 그쪽 라인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자가 HPT를 하는 관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봤어요. 와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길버트나 럼블과 브라체 모양 어떻습니까? 기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경이나 도구부터해서 외형적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의 지식이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개인 수행자의 문제고 그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그런 형태의 수행자 개인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관리자가 왔을 때 이 격차, 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한 사람이 이 수행 결과를 내는 건 잘 없죠. 조직이라는 구성기 여러 형태의 기능이 혼합돼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라인에 대해서 만약에 불량률이 많이 나왔다 했을 때 불량률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정말 이거 문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공장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겠죠. 그러면 바로 옆 라인의 불량률을 살펴보는 거죠. 옆 라인 불량률도 다 똑같아요. 그럼 문제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라인과 우리가 얘는 팀의 문제, 조직의 하부 단위의 문제, 라인의 문제, I의 문제, V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옆 라인도, 옆 팀도, 옆 부도 동일하게 불량률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A라인, B라인, C라인, A팀, B팀, C팀이 전부 다 0.5%, 0.5%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줄 아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근데 그 벤치마킹에 동일한 상태의 기업의 벤치마킹 가서 보니까 거기는 불량률이 0.601%밖에 안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저 사람들 간에 거의 비슷한 구조에서 봤는데 저 사람들 불량률이 0.601%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0.5%나 불량률이에요. 그러면 다른 조직 수준에서 바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접근법들은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되고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디파인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식스 시그마를 갖고 들어와서 문제 정의 기술서를 작성해 본 것도 식스 시그마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식스 시그마는
그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입장, 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겠죠. 또 고객의 소리도 될 수 있어요. 불량률의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산업 편향도 될 수 있어요. 산업에 대한 이해, 또 성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보고 거기서 이게 문제가 아닌지 맞는지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법에서는 문제조차도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해보고 들어간다는 것이 수행공학이나 문제 해결 기법의 기저에 깔린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로 아주 재밌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헷갈리시면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미분석, 전담분석하는 형태하고 이게 비슷하다 그랬는데, 퍼포먼스 맵이에요. 퍼포먼스 맵. 아주 잘 만들어졌는 게,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어느 하나의 조직의 팀장이에요. 그런데 제 팀원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원을 평가를 해봅니다. 뭐라고? 자, 이 밑에 행투각 가볼게요. 그 사람은 성취와 행동과 태도와 공감도 보니까 컴퓨터 신뢰도? 너 김대리란 내가 신뢰도 어떨까?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 성취도가 많은지, 그러니까 아웃풋 왔는지 결과물이, 그리고 이 사람 평소 태도가 업무에 대한 태도가 좋았는지 괜찮았는지, 행동이 괜찮았는지, 또 태도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 팀 내에 공문이 많은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사람 한 8점 정도 되는데 이거 많이 하지라고 해서 8점을 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 뒤에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특히 일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엑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뭐 어디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지식.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학력을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좀 공부를 덜 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공부를 더 하고 보완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 체육이나 이런 행사를 좋아하고 사실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빌리티 보니까 동기들하고 영양평가가 뭐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건 3점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에는. 그러면 8점과 3점을 만납니다. 자, 8점에서 줄을 긋고 3점이 왔나요? 그럼 이 사람은 성과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김대리한테는 인포메이션도 주고, 의사소통도 주고, 트레이닝도 하고, 직무 보조시키고, 멘토링, 모니터링, 워크숍도 시키고, 온접잡 익스피리언스도 시켜서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자, 거꾸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박 대리는 스킬도, 지식도, 능력도 9점이나 높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져요. 아, 행동이 없어요. 자리에 잘 안 있어요. 10분마다 담배 피러 나가요. 태도도, 팀장이 뭐라 그러면 눈을 빼고 뜯고, 정말 잘 안 봐요. 그리고, 전체 부서에 대한 공유도가 기여도가 적어요. 이 사람 3점이에요. 근데 능력은 9점이에요. 자, 이 사람 3점과 9점을 이어볼까요? 이 사람 동기가 부족하다요. 동기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피드백이 돼요. 그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는, 또, 개인이 또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질 수 있더라고, 양심성,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사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또 줘야 돼. 잘하면은 너 이만큼 가지고 올 수 있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상이나, 인센티브와 보상도 마찬가지인다면 경력 개발하는 좋은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이 동기부여가 있고 성과가 많이 낸 사람에 대해서 코칭도 시킬 수 있어요. 동기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럼 박대리와 김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동기의 문제인지 학습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인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뭐합니까? 다 교육권에 우리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교육은 학습의 이 수준에, 이 분면에 있는 1, 4, 2, 4, 3, 4분면에 있는 이 3, 4분면에 있는 내용들만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공학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수행공학 이전에는 모든 부분들은 전통적인 훈련가, 교육훈련 전문가들은 사람은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취를 높이고 더 나아가 상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고 더 많은 결과 요인,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행동학이 보는 목적은 그렇지 않죠. 아니야. 교육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극히 일부야. 실제 모든 부분들은 환경적인 요소 부분이 더 크고 도구적인 요소가 더 크고 동기 요인이 더 크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이 사고에 대한 부분이 더 커. 여러분 당연하겠죠. 직무만족, 조직몰입이라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회사에서 우리가 많은 걸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월급 제때 안 나오면 동기부여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또 월급 제때 나오고 복리후생 좋고
그런데 어때요? 조직 내 갈등이 너무 심해요. 어, 정말 조직이 경직된 아주 군대 문화예요. 조직 문화가 정말 상명하복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동기부여 될까요? 내가 무슨 하나의 안을, 개선안을 제안하면은 다 묵살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행공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 더 나아가서 수행공학이 문제 해결을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는 사실은 교육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교육공학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기법들, 이론적 접근법과 같다 보니까 공학의 외곽의 하나의 학문으로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럼블러의 그 아나토미 퍼포먼스는 건 아나토미가 그 이게 해부학이잖아요. 해부해 보는 거예요. 조직에서 봤을 때. 조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봤을 때는 기업의 환경적인 영향 요인은 정부가 어떤 규제나 내용을 해버리면 기업이 영향을 받겠죠. 경제적 상황. 지금처럼 굉장히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기업이 애로가 붙겠죠. 그리고 전체적 사회적 문화예요. 사회적 문화도 어떤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CEO가 남녀교처럼 그 CEO의 일가족이 잘못해서 찍혔을 때 기업 전체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환경적인 영향을 외부에서 받아요. 기업이라는 데가. 그리고 외곽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자원이에요. 당연히 투입 부분이죠. 캐피탈, 자본시장도 있고 노동시장도 레이버 마켓도 있고 공급자, 그 다음에 연구하는 연구소, 기술이나 이런 것들 핵심 연구나 기술 연구 R&D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사업에. 그리고 이 부분들은 또 하단 부분은 어디 있어요? 컴페티션 게 여기 경쟁자가 있죠. 경쟁자가 저는 우리가 독과점 내 족전조가 있는데 갑자기 마진율이 높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외곽에 있는 거는 우리의 이 기업의 인풋은 리소스고 환경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고 컴페티션은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아웃풋을 받는 거는 스테이크홀더겠죠. 당연히 주주예요, 주주. 주주는 당연히 대부분 우리는 주식회사, 상법산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년 사업이 다 끝나면 주주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산의 부분을 빼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제품과 서비스를 밖에 시장에서 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이게 전체적인 사업, 기업, 조직에 대한 하나의 가시적인 도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N이 어떤 N이 우리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니지먼트하는 이 관리 안에는 또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연료를 공급하는 쪽, 또 제품을 생산하는 쪽, 제품을 운송하는 쪽, 또 여기는 또 여기에는 영업하는 쪽, 여기는 재무를 조달하는 쪽,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합쳐져서 내부의 이런 기능들과 전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럼블러의 아나토미 퍼포먼스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여기를 이 외곽은 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예요. 이것도 노이즈예요. 이것도 노이즈예요. 요거를 분석한다는 거죠. 아니, 분석. 그죠? 그러면 조직을 분석할 수 있고, 이건 전체는 조직이고, 요건 조직 밑에 팀이나 뭐, 하위 조직단이죠. 또 여기 조직 하나의 사람을 보면 하나의 사람이 수행자고, 또 요 조직이 일하는 방식 보면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수행 분석, 수행의 개선의 대상이 되는 건 조직이나 팀이나 프로세스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럼물러의 이 인체 해부학처럼 이렇게 사업이나 조직을 해부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해부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이스버그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15에서 25%밖에 볼 수 없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태도와 자격과 성찰과 결과와 도구와 다음과 작업 환경 모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직 문화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단계적으로 생각해 놓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HPT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HPT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은. 자, HPT 별거 아니죠. 자, 수행공학, 교육공학의 외곽 학문이 다 첫 번째. 그리고 수행공학과 교육공학을 다 공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체계적으로, 체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인간을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품보다 더 세밀하고 더 다양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보다는 더 나아서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을 쓰고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교육이나 수행공학의 테크놀로지라는 분야를 쓰는 것이 그만큼 체계과 체계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면서도 다양한 복잡계라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과 체계적이라는 이야기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행동주의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수행공학은 당연히 눈에 나타나고 성과, 결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죠. 행동주의자들은 반응의 인함으로 해서 조건 반응이 결합되면 반드시 그런 반응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행동주의가 보는 수행공학은 이런 형태로 다 꽂혀놓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행동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주의에 기반한 우리가 수행공학 입장에서는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 분석을 통하는데 그 체계적 분석이 우리가 늘상 에러를 많이 발생하는 그 사람 능력 없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환경과 도구와 이런 모든 부분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뭐 지식이 없든지 태도가 없든지 아니면 역량 능력이 없든지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인 뭐 동기가 없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동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재적 동기 부분들에서 결여가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공학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지금 모형들을 또 앞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그 모형들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그 모형에 대해서는 정답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요새 모형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애가 있을 때 문제의 해답은 이거야 이런 식의 접근만 안 하시면 이미 배운 걸로 됩니다. 좀 더 천천히 통합적으로 통찰적으로 세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수행공학 자체가 많은 도구나 유틸리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발견식 문제 해결 기법이나 린이라는 그런 기법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퀴즈라는 기법도 있어요. 그리고 측쓰기만의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법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또 변형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내에서는 경영학 쪽에서 워낙 컨설팅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HPT의 컨설팅 분야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이제 한 20분 정도만 이제 우리 수행공학에서 로스웰이 주장하는 이제 역할별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우리 좀 요약을 좀 마칠게요. 수행공학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건 이런 역량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업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산업을 이해한다는 뭐 비전의 전략이나 목표나 문화를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수행공학에서 자꾸 좀 뭔가 이거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웰이나 해리스 이 모든 사람들이 컨설팅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컨설팅 회사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이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상을 써놨다 보니까 니네들은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보니까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조직에도 컨설팅 정도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모든 게 이제 HPT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이해해, 사업을 이해해, 조직을 이해해, 리더십, 기형, 수행경 이런 부분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떤 때문에 이거 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조망 능력이에요. 조망 능력. 이게 우리가 조망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높은 곳에 와서 숲을 다 본다는 거죠. 우리 흔히들 쉬운 말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당연히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HPT가 체제적이기 때문에 체제적. 에볼루션 효과라 그러죠. 한쪽 누르면 한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체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뭐 예를 들어 어떤 생산을 하는 영업부에서 우리 영업부에서 이번에 마케팅 행사에서 이번에 사람들이 우리 충성공개를 높이게 우리가 지금 100개 생산하는 걸 200개 생산해서 1 플러스 1을 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영업부의 생각이죠. 그러면 영업부 생각만 맞을까? 그렇지 않죠. 1 플러스 1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 원투부터 재료 부수부터 재료를 더 많이 갖고 가야 될 거고 또 제조업에서는 밤새서라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운송 쪽에서는 그만큼 더 차를 더 수배를 해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캐피탈을 담당하는 재무 담당 부서에서는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결정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HPT를 하기 위한 역량들이 있는데
우리가 HPT, HPI 수행공학을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분석가 역량이에요. 분석가. 사실 대선자형 분석을 했으면 한 50%, 60%는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분석을 하면. 어. 그래서 수행과 어떻게 수행이 이루어진지 잘 살펴보고 그 수행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격차, 차이가 어떻게 어느 것이 차인지, 어느 것이 완성된 성취 모형인지, 성취 수준인지, 어느 것이 현재 수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된다면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면은 사실은 원인이 나왔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면은 해결책, 중재책은 상당히 좀 접근하기 쉽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 역량들은 뭐 우리가 수행 분석, 요구 분석, 뭐 역량이 다 있는데 분석가 역량 기본적인 것은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정량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차트에 보여드렸듯이 단순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그 XY축에다가 이면축에다가 연도를 넣고 뭐 예를 들어서 에러율을 넣었을 때 에러율이 정감된다는 걸 볼 수 있듯이 R 같은 데이터 시각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또 통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SPS나 아모스나 R 통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먹기 분석이나 회계 방정식 또는 그 구조 방정식 등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들이 또 굉장히 필요한 거죠. 또 데이터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건 데이터 분석을 요즘은 대부분 질문지, 설문을 통해서 많이 하죠. 설문을 한다면 설문을 작성하는 설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만들 수 있는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또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또 설문지를 또 자료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용들을 책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들하고 직접 뭐 컨설턴트 내용들이 좀 집중되어 있고 일단 이런 내용들보다는 선생님들이 수행과 원인 분석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과 어떻게 해서 이 수행과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탐색해 보는 것들이 영양하고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관리자 역량은 저번에 변화관리가 왜 필요해에 대해서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행 분석과 원인 분석을 다 해서 해결책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 것을 계속 계시는 건 아니죠. 그 부서에. 또 그리고 그 환경이 그대로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경영진 CEO나 왔을 때, 이건 중요해라고 했어요. 또 부서장 이건 중요해 했어요. 변화되는 거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경영 환경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당연히 탄력성처럼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도서관 이야기 드렸죠. 도서관에 제가 이제 의뢰인을 수행 개설을 해서 도서관 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생들이 오전 오후에서 열람실 4층 5층에 전부 책들을 오전 오후로 하루에 두 번씩 나와 있는 책들을 다 정리한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전문 문헌 사서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샘플링으로 뭐 책을 500권을 선정해서 실제 500권이 제대로 국혀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이 예산도 삭감되고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직원 없고 아르바이트 직원도 없으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두 번 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 또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을 뭐 일주일에 뭐 세 번, 또 아까 책을 샘플링해서 제자리에 꽂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또 뭐 한 달에 한 번.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도서관에 책을 찾았을 때 그 책이 그 자리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책을 탐색했을 때 그 책이 그 십분 분류표에 따라 있어야 되는, 10진 분류표에 따라 있어야 되는데 그 책이 안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변화 관리는 변화 관리 방법으로서는 적어도 뭘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우리는 변화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변화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낸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도서관에 대해서 1, 3명이 2에 이렇게 대해서 책을 2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그걸 검사했나 안 했나 이거를 정량화시켜서 데이터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부분들이 데이터 변함없으면 유지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떨어지면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관리 지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 관리자의 내용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변화 관리자는 실제 우리가 중재책이나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들이 실제 조직에서 또는 뭐 팀이나 부나 개인이 쉽게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이 부분들 신뢰성을 구축해서 확산되는 게 가장 큰 능력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변화나 실행에 대해서 충분히 주변에 대해서 조력자에 설명을 하고 이해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관리자의 역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거는 조직의 새로운 해결책이 최일선적으로 조직에 정착돼서 조직 전략이나 조직의 제도나 규정이나 매뉴얼에 대해서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아요. 당연히 평가제에 딴 건 없죠. 당연히 근데 이 평가제의 역량은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해결책을 낸 것이 제대로 해결책을 내서 해결책의 역할이 제대로 됐느냐, 또 각각 수행 분석이나 원인 분석이나 이런 각 단계에서 또 그 내용들이 자료가 분석된 것들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의 그 평가나 특정을 통한 평가의 모든 내용은 피드백이라 보시면 돼요. 각 단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제대로 나왔는지 또 제대로 그것이 가고 있는지 그렇게 진단하는 것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시간이 되면은 메타 분석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커크패드에게 저번에 설명드린 그런 평가도 있지만은 서형 분석에서는 커크패드릭 평가와 조금 다른 확인적 분석, 형성평가. 우리가 형성평가, 통괄평가, 디갱 페리 모여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형성평가와 확인평가와 그리고 우리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그리고 확인평가, 메타평가를 쓴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평가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성공하게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실 폭력에 대한 수행 개선 접근 방법을 아마 사례를 그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폭행이 많을 때는 국내에 대한 방법들은 전부 다 뭐 교육 내지 아니면 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수행에 대해서 해결책, 이 폭력을 사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서 관찰을 하고 그 사람들과 또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해서 뭐 때문에 또 폭력이 되는지 그 폭력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수행 개선을 해서 내용들을 다 반영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75%의 환자가 대기 불만이 줄었고 폭력 빈도도 50% 낮았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의 정의를 이야기했어요. 이건 아마 제가 앞에 통합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석가의 역할부터. 분석 모형과 도구에는 뭐 마이박스 모델, 이게 길버트의 3단계 모형도 아마 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설명을 드렸어요. 단지 이제 원인 분석을 할 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본에는 양파 껍질처럼 안에 있는 거죠. 바깥에 혹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외곽적인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정상들이 양파 껍질처럼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정상만을 보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수행공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이런 정상들을 계속 빼내서 근본 원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술적으로, 통찰적으로, 비판적으로 문제 접근을 계속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피시본도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피시본도 가장 좋은 거 원인 결과 분석도인데 이렇게 보면 뭐 생선 뼈다귀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절차 또 전방 인력, 시설 장비 이거는 출발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절차에는 체크인이 지연돼서 될 수 있다. 승객 탑승이 좀 늦어졌어도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승객 탑승이 지연됐다. 요 밑에서 또 밑에 생선 뼈다귀를 또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단위로 디겐 캐리먼의 하위 기능 분석부터 마찬가지 하위 기능 분석과 동일하게 해요. 큰 단위에서 그 단위는 우리가 디겐 캐리 모형에서는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 기능에서는 하위 단위로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 시에서 미시적으로. 그래 감으로 해서 모든 영향 요인들을 다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주 원인들을 밝혀내가는 방법들이 기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뭐 5A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구글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세 이름도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고, 이제 수행에 대해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은 뭐 우리 책에는 그 50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일부를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해결책은 사실은 교육부터 해서 이런 책에 나온 해결책이 사실은 많이들 지금 유행이 지난 것들이죠. 논문에 찾아보면은 논문별로 해결책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근데 국내에는 그 수행공학을 통해서 해결해 있는 논문들이 사실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 아마 해외 저널상에서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ISPI나 ATD에서 굉장히 본인들이 그 HPT에서 많이 떠들고 많은 성과를 있다고 하는데, 국내가 막 큰 테스트 장벽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못 찾는 것도 있고, 또 국내에 또 저명한 학자나 이 전공 교수들이 이 부분들 좀 더 살펴봐 주면 되는데, 그런 책들도 없다 보니까 아직 수행공학 가이드에서 해결책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리소스처럼 해결책을 또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확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서들은 좀 있는 건 있어요. 대신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해결책도 조직 단위에서 돼야 되는 해결책이 있고, 과정에서 프로세스에서 써야 될 해결책이 있고, 또 작업 그룹 뭐 팀이나 까겠죠. 개인 수행자가 낼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조직 단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프로세스에도 일어날 수 있고, 개인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해결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해결책을 또 개선, 수립하는 건 전혀로 디자인 디벨롭하는 거예요. 디자인 새로 설계해서 디벨롭해서 개발하는 거고, 수립은 안 해야 돼요. 그냥 개선만 해주면 돼요. 개선. 개선이라는 건가? 전체를 안 그리고 일부 내용을 살짝 수정해 주는 거죠. 유지해줘도 돼, 유지. 이거 그대로 놔둬도 돼. 그냥 계속 유지. 대거는 뭐예요? 불필요한 절차나 불필요한 내용들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투바이투 매트릭스로서 수행공학 가이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플로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전반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형태죠. 그죠? 그리고 뭐 탑다운 업무 흐름도 여러 가지 이야기, 생계 플로도 3년치도 평가도 이야기했죠. 우리 다면 평가다.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너 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부서장하고만 계속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동료라든가 하이직 평가에서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 폐쇄적이나 수용자 방어 수준이 높을 때는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죠. 예, 액션 행동 선생님들 보여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앞으로 배워야 될 유행들도 있을 때, 액션 행동 좋은 수행공학의 해결책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인지공학. 인지공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드에서 온도, 풍력, 그다음에 뭐 환경, 이런 부분들, 작업 환경을 전반적으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들 보면 자세하게 어떻게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서 열거를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도 인지공학의 한 부분이고 수행공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량 모델링은 이제 역량이 맥클랜드에 보면은 역량은 어떤 역량에서 어떻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성공자 수행 역량이라는 거는 이 일을 우리가 기대 역량에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성공자 아니에요. A라는 그룹이 있어요. A라는 그룹은 이렇게 그룹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 A 그룹은 늘상 우리가 기대된 대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A 그룹은 성공자예요. 성공자. 근데 B 그룹은 모범 수행자예요. 다시 말해 성공한 거 위에 더 익스터널 그보다 더 기대 이상의 성과를 항상 올리는 거죠. 목표로 된 거 이해에. 그러면 우리가 컬렌드에서 우리가 역량의 모델링 하라 그러면 성공자만을 사물한 건 아니에요. 성공자와 모범적인 수행자를 놔두고 둘 다 포함된 역량. 요거를 바로 역량 모델링을 사용하는 내용들. 뭐 갈등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비판적 사고 시스템, 조직 문화도 보기 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전자수행 지원 시스템은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우리가 뭐 특히 사무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산이나 결산이나 금액적으로 재무를 관리하는 것들 아니면 도면을 관리하는 것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개인의 여러 가지 뭐 근태라든가 이런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뭐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나 ICT를 통해서 직무 보조를 많이 시키고 전자수행 지원 시스템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시스템, 전자수행 시스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내주면은, 이런 거죠. A, B, C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년도 최근에 또 목표에 대한 수행량을 봤을 때, 지금 이제 4, 4분기에는 얼만큼의 생산을 해야 될까? 그렇게 봤을 때 기존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면 알고리즘상에 지금보다 뭐 10%를 더 증가시키는 게 나을 것이다. 아니면 경영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아니면 좀 감산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변인들,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PC의 프로그램에서 실제 그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그 데이터에 나오는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식스시그마와 저번에 잠깐 비교 드렸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식스시그마는 문제를 정의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개선책을 만들고 유지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봤을 때, 디파인과 메이저, 측정과 어널리시스, 이것이 전부 다 이까지가 수행 분석까지, 그러니까 수행 분석, 원인 분석, 분석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메이저가. 인프라보가 됐었는데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컨트롤이 변화 관리, 유지 관리, 이까지예요. 그래서 평가는 없죠, 평가는. 평가는 사실 ROI 평가라는 거는 전체 프로젝트 평가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식스시그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식스시그마와 성공을 좀 비교해봐도 재밌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저번에 우리가 GEB에 대한 교육을 내면서 식스시그마도 앞부분에 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기대 수준 도출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분기별로 다른 회사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기대 수준 이게 격차인 거죠, 격차. 우리가 타입분석. 수행공학에서는 수행공석을 통해서 격차 차이를 낸다 그랬어요. 근데 텍스 시그마에서는 보시면 벤치마킹이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A사, B사, C사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택배에 대한 에러율이죠. 택배에 대한 에러율을 보니까 자사라는 건 이 이제 시그마 대상이에요. 0.0, 또 그러니까 평균이 0.12%예요. 그래서 A사나 B사보다 이게 택배에 대한 에러율이 낮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0.05라면 B사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내 수준을 0.0으로 잡아야겠죠. 정영로를? 그렇지만 현 수준은 0.1이라는 건 현 수준은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 4분기에 가장 낮게 나온 게 0.66%예요. 그러니까 양이 기대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격차예요, 격차. 그러니까 받는 방법에서는 택시머가 좀 더 과학적이고 전교 기반에서 잡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원인 도출이나 프로세스 맵은 다 동일합니다. 변화 관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듯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책으로 선정한 부분들 이것이 실행이 지속적으로 계속 실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고 선정해서 조직에 내재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해결책이 정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와 맞춰서 해결책이 지속적으로 조직에 스며들수록 그런 변화 과정을 관리해야 되고 스며들고 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체크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직의 변화가 바로 조직의 조직 학습 조직에서 조직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부분들도 바로 조직이 학습함으로써 유기체가 변화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화 영역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잠깐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생각나실 거고 평가입니다. 평가는 뭐 훈련 평가 모델도 있고 결정적인 모델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뭐 혼합주의도 있고 아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인공학적 모형인데 모형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실험 모델하고 이게 계층 모형인데 계층 모형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할 때 우리가 특히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 아니면 학교에 있을 때 학습자의 만족도 또는 리액션 그리고 우리가 특급때 반응 평가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아니면 수행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공학을 했을 때 수행공학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학습과 평가처럼 반응 평가 문제다. 교육 평가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태도와 그다음에 지각에 대한 평가 충분히 확정이 됐고 태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시제 학습이 일어난 장소에서 러닝이 발생이 됐다는 학습이 뭐예요? 지식과 스킬이 획득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급했던 분명히 2단계 반응 평가예요. 아니, 학습 평가.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것들이 제대로 습득되는 평가예요. 근데 그 앞에 있어서 프로세스 태도가 먼저 앞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계층 모델이 좀 중요한 게 태도가 돼야 이게 지식이나 기술이 습득된다.
헤더가 없으면 지식 기술이 습득 안 된다. 이해가시죠? 예,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태도가 받아들이는 동기가 돼서 지식과 기술이 실제 습득이 됐어요. 그러게 되면 당연히 프로페셔널 비헤이비어, 직업적, 작업적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내가 좀 더 적용해 보려고, 좀 더 개선해 보려고 그리고 조직적인 실행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아까 학습 조직, 조직학습을 해서 개인이 집단으로, 집단이 조직으로 움직여진다 그랬죠. 개인이 바뀌면 집단이 바뀌고 집단이 바뀌면 조직이 또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네피트 페이션트 케어인데 지속적인 돌봄, 지속적인 주의를 통해서 이익을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기업에서 이런 형태로 평가 모델이 좀 이건 굉장히 개척 모델은 굉장히 제가 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기업에서 평가해드리게 단순한 모형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모델이나 이렇게 다 한번 스터텀 불빔, 스터텀 불빔, 네, CIPP 모형? 요 부분들은 아마 각각에서 핵심 가치에서 목표와 계획과 액션과 그러니까 조치와 아웃컴 산출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렬이 됐는지 평가를 해보라는 이야기죠. 목표는 뭐 이게 이익을 주는 건지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는 건지 자원에 대한 적절한 이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책이 되는 건지 뒤에 대한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환경에 대한 평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컨텍스트 맥락적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에서는 스테이크홀더 주제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됐는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일치하는지 예산이 직장에 너무 계획대로 예산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산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커버리지 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공학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범위가 커버리지가 제대로 범위가 이루어졌는지 리서치 연구 부분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이고 뭐 행동의 조치에서는 디벨로퍼이 개발이 제대로 되는지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찰이나 피드백이 제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을 I 요소로 해서 실제적으로 컨텍스트 인프트 프로세스 프로덕트에서 앞달도 CIPP 이블레이션 모델이라는 거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HPT에서는 이제 통괄평가 그리고 학인평가, 형성평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서 메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형성평가는 원인 분석이나 수행 분석 때 격차 분석을 위해서 형성평가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전에 그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아니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평가에서는 그냥 다 평가지 이렇게 평가를 나눠 놓지는 않았는데 이 평가에서는 이제 형성평가는 이렇게 하고 통괄평가는 반응과 성취 적극적이면 적극적인 계획 결과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해결책, 중재책에서는 통괄평가에 연결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고요. 학생 또 확인평가도 확인평가는 이제 후발적 평가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나와 있는 평가. 그 평가가 이제 확인적 평가죠. 효율성, 효과성,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 되는 게 메타평가예요.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HBT에서 메타평가, 요성 신뢰성 뭡니까? 이런 방법들을 대수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가서 하면은 이게 일반성이 있다면 이런 해결책이 형성평가, 총결평가, 학위적 평가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났다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른 데도 동일하게 일반화가 다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성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문에서 어느 한 논문이 어떤 한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이 다른 대상, 다른 시간, 또 다른 집단을 대상, 또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 했을 때 동일한 결과의 질을 나온다고 해서 메타 분석을 통하면 그것들은 진짜 일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보는 거죠. 메타 분석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HPT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때 메타 분석하라 하는 것은 그런 해결책 자체가 그 해당 기업, 해당 조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 대해서 전부 다 쓰이는 정도까지도 확대돼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HPT를 제대로 수행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전사적인 내용들인데 사실 뭐 좀 많이 어렵겠죠, 이건 사실은. 예. 그런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많이 쓰여서 ISPI나 ATD가 굉장히 활성화된 이유도 되는데 국가 간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국가 간의 산업에 대한 차이도 있을 뿐더러 산업에 대한 문화, 또 더 나아가서 산업의 구성 형태나 조직 문화, 더 나아가서 역량에 대한 인식들,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어떤 포괄적인 메타 분석이 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했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한 80분 동안 간략하게 수행공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 봤습니다. 수행공학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요 네 가지 특징만 좀 머리를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공학은 이제 체계적이다, 또 체제적이다. 그래서 먼저 체계적이라고 할 때는 현재와 바람직한 수행 간의 격차를 수행 문제의 수행 기회로 측면을 규명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선정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절차 측면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아까 보셨지만은 다양한 모형이 있었지만 모형마다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행공학은 체제 접근이라는 시스템 어프로치.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볼루션 어프로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전체적인 유기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수행공학은 과학적인 연구 및 이론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행공학은 수행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이외에 아이디어나 다양한 해결책이 수행 개선에 효과적인 입증들을 다 수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도구나 모든 증거 기반에서 수행공학의 문제 해결에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 간의 경계벽을 교육학에서 가장 먼저 깨는 형태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수행공학은 우리가 구성원의 성취나 시스템 가치를 지향한다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는 수행자 개인 차원에서는 수행자 즉 직원 또는 뭐 구성원의 수행 목표를 달성하겠지만은 그 달성이 하나하나 됐을 때 조직 차원에서는 경영의 목표나 경영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텀 라인 리절트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개인이 제대로 수행이 일치되면은 그 개인의 수행이 일치된 것은 당연히 프로세스에 일치될 거고 프로세스가 일치된다면 프로세스가 일반화되고 그 일반화되면 팀이나 부서, 라인이 또 거기에서 일치될 것이고 그 일치된다면 당연히 조직 전체가 일치된 형태로 경영 성과의 달성에 얼라이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공학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교육공학에서 외곽적인 측면에서 들어온 학문일 수 있지만은 교육공학에서 중심적으로 교육에서 보는 문제 해결, 인간의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외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또 거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행, 퍼포먼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절차적 방안, 내용적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행공학 15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